네, 2025 비즈니스 코리아의 작가 권기대 작가님을 모시고 2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지난 1부 시간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K 방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K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가 좀 위협적인 요인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은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적인 흐름에서 좀 살펴보면 올해 2024년 동학 개미들이 가장 몸살을 앓았던 종목이 바로 산업군이 배터리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좀 싶은데 올해 많이 유행했던 얘기가 바로 캐즘이라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캐즘은 성장하는 산업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우리가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2025년에 K배터리에 대한 전망이 좀 어떤지 뭐 기대 반 우려 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참 경제 공부하다 보면 캐즘 같은 특이한 영어 공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가 사실은 유일하게 전기차에만 장착되는 건 아닌데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배터리란 것이 2차 전지란 것이 전기차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잘 되어야 배터리도 괜찮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전기차 시장이 덜컹 멈춰버렸습니다. 뭐 멈췄다고 할 건 아니지만 침체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시적인 수요의 침체라고 해서 캐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캐즘이 도대체 전기차 시장에 캐즘이 왜 왔을까? 우선은 그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처음 개념이 생겼을 때 원래가 이제 친환경, 화석연료는 그만 쓰자, 친환경, 탄소 배출도 없고 그런 걸로 들어와서 이제 다들 특히 젊은 세대들도 환호를 하고 반겼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열기가 좀 식었다는 것도 기본적인 하나의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가격이 여전히 경쟁력이 좋지를 못해요. 일반 그 차량에 비해서. 거기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줄거나 없어지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안 생기는 거죠. 플러스 충전 인프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편한 거죠. 거기다가 아주 이제 더 재를 뿌린 것은 최근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화재가 아주 심하게 나고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만 그런가 했더니 뭐 유럽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중국은 더 한 것 같고 다들 저거 겁난다. 전기차 포비아가 생긴 거죠. 공포증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캐즘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캐즘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주춤주춤 하면서 안 하고 대신에 뭘 하냐면 하이브리드를 해요. 하이브리드 인기가 좋아요. 그걸로 봐서는 이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화재 같은 문제도 그게 쉽게 통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2025년에도 썩 좋지는 못한 것 같다. 쉽사리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테슬라나 또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이 캐즘의 고리가 올해 내내 캐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산업 환경이 있으니까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조금은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또 최근에는 지하 주차장에도 이제 화재 진압용 어떤 시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법제화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캐즘을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책에는 그 외에도 중요한 용도가 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용도가 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의 타겟책으로 썼을 수 있는 것은 ESS라고 부르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그게 이제 필요할 때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늘 그걸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는 장치가 그 ESS이거든요. 네. 그 ESS를 구축하는데 이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 ESS란 건 사실 대한민국이 꽉 잡고 있던 저 영역이었어요. 네. 삼성 SDI인가? 네. 거기서 전 세계 뭐 60% 70%를 차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무슨 이유에선가 뭐 저 수요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었던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손을 놔버렸어요. 삼성 SDI에서. 그랬더니 그거를 저 중국 회사들이 개발을 해서 전부 지금은 완전히 중국 회사 판이 돼버렸어요. ESS는. 그래서 지금 이 캐즘 같은 상황을 이제 맞아서 삼성 SDI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찾아오자 어느 정도라도 찾아오자 해서 지금 다시 ESS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 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또 이제 그거 말고는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그렇죠. 엄청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네네. 어쨌든 거기에도 그 백업 예비용이죠. 백업 그 전기 공급 장치가 그 있어요. 그게 UPS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전기류는 그 아직 기술 면에서 중국이 그렇게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빨리 개발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타겟책을 연구를 하는 거죠. 배터리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서 한국의 그 경쟁력 혹은 연구 경력 이런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네. 경쟁력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 산업만큼은 저 거의 뭐 세계 선두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을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죠.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원 이 캐즘을 타개를 하고 길을 찾아가지고 이 산업을 좀 곧 피워야 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 CATL이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세 개 기업이 그렇죠.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네. 수요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렇게 K 배터리가 전 세계 배터리를 꽉 잡고 있는데 조금 이래 K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전략이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전략으로 이 캐즘을 타개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생각은 어떻게 좀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논의했던 그런 ESS라든가 다른 용처를 네.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네. 그다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배터리 중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가 하나의 큰 그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네.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네네. 토요타 같은 경우는 뭐 연구한 지가 벌써 15년째인가? 그런데도 아직 상업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2025년 아니다 2026년 이런 식으로 이제 양산 시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SDI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조심해서 나가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는 빨리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이 뭐 말 그대로 전해질이 고체예요. 그러니까 네. 전해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덜 위험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성능도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연구를 빨리 해서 상용화가 되면 그게 하나의 이제 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둘째로는 이미 나와 있는 배터리 중에는 테슬라가 예전에는 이제 조그마한 크기의 원통형 그 배터리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큰 지름 4680이라고 해서 46mm인가요? 46mm 지름 되는 큰 원통형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원통형이라는 자체가 좀 만들기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하는 게. 네. 근데 이 4680 기술이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이 제일 앞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불과 한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LG 엔솔이 뭐 벤츠에도 그 원통형 4680을 주문받았고 테슬라에도 다량 주문을 받았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4680이란 것이 하나의 현재로서는 캐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그 외에도 워낙 이제 이 산업이 우리나라 경쟁력이 크다 보니까 그 정부랑 그다음에 기업들 쪽이 모여가지고 어떤 배터리를 개발을 해야 우리가 중국을 떨쳐내고 계속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내놓은 그런 전지 형태가 있어요. 주로 아시다시피 중국은 대개 이제 저가형인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 계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가능하면 피해서 다른 더 고성능 그리고 고가의 배터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가 네 가지의 어떤 요소가 차지하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렇죠. 이렇게가 모여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한 50% 정도를 좀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양극재, 음극재, 전해의 분리막 등을 아우르는 이런 어떤 배터리 소부장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양극재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고 또는 어쩔 때는 전해질 기업들 또는 분리막 기업들 또는 화재 예방 기업들 이렇게 각종 난립을 좀 하는데 2025년도를 앞에 두고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조금 부진하니까 배터리 전체가 좀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으로 들어와서 양극재, 음극재, 전통적인 그런 부품을 만드는 것도 역시 힘든다, 어렵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둬야 되겠죠. 그런 지식, 네. 기본 지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고체나 혹은 원통형 4680 같은 어떤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부장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걸 본다면은 전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터리 3사가 다 연구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체 전해질이겠죠. 네. 그 고체 전해질을 누가 지금 만들고 있느냐? 몇몇 생각나는 기업은 있는데, 네. 양국제로 제일 유명한 에코프로 BM도 거기 들어가고, 네. 고체 전해질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이런 데가 이제 고체 전해질을 전적으로 이제 생산하겠다고 해서 준비하는 중이고, 또 그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특수한 리튬이 있어요. 황화 리튬이라고. 네. 이수 스페셜. 네, 그 이수 스페셜티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그쪽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고체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특수한 종류의 장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이제 M+M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DENT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열 처리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는 원준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고체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가 소부장 쪽을 맡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680 쪽에는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자재를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그죠? 말아가지고 이제 원통형 그걸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똘똘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걸 전체 말아가지고 외곽을 이제 캔으로 덮어 씌울 거 아닙니까? 네. 실린더처럼 네. 그 캔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동원 시스템즈이고 그다음 그 캔을 만들기 위한 그 철강 소재는 좀 특수한 소재라고 그래요. 뭐
뭐라 그러죠? 니켈 도금 강판 해서 이게 이제 이걸 만드는 회사가 TCC 스틸이라는 그 특수 스틸 회사예요. 네. 그런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국 산업도 이제 곧 그런 그 도금 강판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 동박 분리막 그 동박은 그 이제 갈수록 그 뭐죠 연신이라 그러죠. 그렇게 쭉쭉 늘어나는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늘어나는 많이 늘어날수록 좋고 얇아질 거니까 그런 고연신 동박을 만드는 그런 저 SK 뭐 넥실리스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는 그 이제 내부에 그 배터리 내부에 저 압력이 올라가면은 이게 터질 우려가 있거든요. 발화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전류를 차단해주는 장치가 또 있대요. CID라고 부르는 그 전류 차단 장치를 만드는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 SEC, 네, 신흥 SEC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작년인가 코스닥에 상장했던 필 에너지, 필 에너지라는 회사도 이제 그 원통형 이걸 이렇게 둘둘 많은 그런 기계 권칙이라고 해서 많은 기계를 만드는 그런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 당분간은 이 회사 저 배터리 산업의 그 호황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일단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K 배터리 산업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또 K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올해 주식 시장이 되게 좋지 않은데요. 바이오 산업 주가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좋은데 그 이유가 있죠. 금리 인하가 이제 바야흐로 이제 시작이 좀 됐고 또 하나 이제 뭐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 두 진영에 또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그나마 정책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K 바이오가 내년에도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자체의 어떤 동력 때문에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너무 나빴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나빴잖아요. 막 네네. 뭐 어떤 회사들은 뭐 완전히 이제 헐값에 M&A 대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문 닫은 회사도 있고 뭐 저 CEO가 뭐 투잡을 튄다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금 면에서 이제 조금 풀리는 기미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지금 최근에 한 2, 3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전망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이어서 내년도도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도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CDMO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분야들이 좀 있는데 K 바이오도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많이 좀 긍정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주요 기업들의 계획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 사실은 저 반도체나 방산이나 이런 데서 그 배터리나 이런 데서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제조의 기술 이런 게 바이오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도 뭐 사람의 그 건강을 다루는 목숨을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정밀하고 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조 기술 측면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어서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특허가 끝난 그런 그 고단백질을 합성한 그런 의약품을 이제 그 거의 똑같은 효능만 내면은 이제 그렇죠. 허락을 받아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분야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그렇죠. 앞서 있는데 뭐 단연 세계 탑 수준이에요. 네. 탑 수준이고 또 추가로 말씀하셨던 CMO라든가 CDMO라든가 해서 위탁하는 거, 위탁 생산하는 거, 그 분야에서도 뭐 삼성바이오를 대표로 해서 뭐 단연 세계 1등이죠. 세계 1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와 그 위탁 생산이
아주 탄탄하게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성공했던 회사들이 이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신약 개발은 주로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신경을 쓰고 이제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하는 분야는 항암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당뇨와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다음 우리나라 특유의 그 특징적인 그런 약품 의약품으로서는 뭐 보톡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신약 개발 쪽으로 이미 나가서 그 성과를 올리고 있는, 특히 항암제 분야에서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그런 그 후보 물질 기술을 해외 수출해서 뭐 수천억 해서 조 단위의 그런 로열티를 받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일 때문에 갑자기 막 주가가 확 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죠. 네.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약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그거지만 그보다는 약을 투약하는 방식, 그 방식을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 해서 그 투약하는 방식을 팔아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회사도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 뭐 아시다시피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인데 엄청난 주가 급등을 경험했잖아요. 올해 6배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란 그런 경우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그런 초급등은 누리진 못했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회사도 들어 있어요. 라파스 같은 회사는 마이크로니드라고 해서 그죠? 패치형 그런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라는 것이 원래 대개는 이제 주사로 놓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위고비 같은 이런 약들이 전부 주사를 직접 놓는 겁니다. 네. 자기가 직접 주사를 놓는 거니까 불편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탁 패치로 붙여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히 약 자체를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에 있어서 특이한 그런 서비스를 함으로써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중에도 항암제들 여러 가지 세대를 거쳐서 무슨 면역 항암제, 무슨 항암제 이렇게 나가다가 최근에는 ADC라고 해서 마치 이거 미사일에 그냥 그 항암제를 발라가지고 들어가서 그대로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주류 항암제이거든요. 근데 그 ADC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상당히 괜찮은가 봐요. 네. 실제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도 뭐 열 몇 개로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ADC 쪽이 앞으로도 기술 해외 수출도 마찬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2024년에 바이오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의 그 항암제가 FDA 허가를 받았다. 네, 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제약 기술도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고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고 참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정말 우수한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그런 것 같고.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AI 얘기를 또 해보겠는데, 생성형 AI라고 해가지고 의료 AI 분야도 크게 좀 주목을 좀 받았었단 말입니다. 요즘 이 의료 AI 분야는 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2023년 초에 이제 챗 GPT다 해가지고 이제 생성 AI가 나왔다가 나오자마자 그냥 5배, 6배씩 그렇게 급등한 그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고는 그 후로 또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고점에 비해서 60%, 70%씩 떨어진 회사가 수두룩해요. 네네네.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의료와 AI를 결합한 솔루션이다, 무슨 서비스다 해서 내놓는 회사들이 기술도 좋고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실적도 올리고 있는데 왜 주가가 저 모양일까? 실적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열심히 했고 인정도 받았는데 아직은 돈을 못 벌어요. 계속 손실이야. 그래서 이제 저게
계속 주가가 저렇게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익 쪽으로 이익 전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회사들이 이제 몇 개 생겼어요. 물론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익 전환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그렇죠. 뭐 어떤 경우이든 간에 떨어져 있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험이죠. 모험이긴 하지만 그런 저런 배경을 좀 감안을 하셔서 괜찮다 싶은 회사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AI 쪽에 의료 AI 쪽에 그 좀 괜찮은 이름을 좀 보면은 뭐 그 주로 이제 항암 쪽으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그 루닛 같은 회사 아니면은 뭐 JLK 그다음에 딥노이드 그런 회사도 있고 뷰노 심장 이쪽 하는 뷰노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 뭐 코어라인 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일단 눈에 좀 띕니다. 그래서 그런 AI 그 의료 쪽도 반드시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산업이 이제 또 K 원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조금 탈원전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는 또 큰 어떤 그 해외 수주도 우리나라가 또 쾌거를 또 달성을 좀 했었고, 네. 또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막 신고가 급등세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뭐 1, 2주 전이었단 말입니다. 이 K 원전에 대해서 일기예보가 좀 맑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네. 다들 사실은 그 아까 그 배터리 할 때 이야기했는 것처럼 친환경 혹은 환경 보호, 기후 변화 예방 이런 목적으로 그 다들 친환경 뭐 재생 에너지 다들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쓰겠다 해서 탈원전을 다들 외쳤어요. 불과 뭐 2, 3년 전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기원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뭐 독일의 녹색당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탈원전을 외치고 그것이 결국은 대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정책으로 완전히 이제 받아들여서 원전을 그래 원전을 스톱하자, 원전 쓰지 말자 했던 거거든요. 그게 불과 지난 한 뭐 3, 4년 사이에 이제 서서히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 탈원전 안 합니다. 원전 계속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문 정부 때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딱 막아놨다가 다시 이제 원전 쓰는 걸로 돌아가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이 경쟁력이 좋은 기업들이 그 한 6, 7년 사이에 그런 어두운 시기에 그 기술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과 5년 이제 계속되는 그런 그 원전의 부활, 원전 사용의 부활에 이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전망이 괜찮다고 본 것이고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에도 달려 있긴 합니다만 그거 이전에 원전이란 것이 일단 그 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근원적인 어떤 위험만 제외한다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도 없고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각광을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러면 수요 측면은 어떠냐? 수요는 그 AI 시대에 들어서 AI에 관련된 모든 그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전력을 너무나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 돌아온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트렌드가 변하지 않는 한은 원전이 계속 아마 선호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이제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고 일본의 어떤 스리마일 아일랜드 있었고 뭐 많이 좀 있어서 이게 원전을 세운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데모도 굉장히 좀 맞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도 또 반대 임하면 전면 백지화도 되고 그렇죠. 정책적으로 또 이제 뭐 원전을 간해한가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참 혼돈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원전 투자하는데 좀 어떤 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당연히. 많이 미치고 또 그거는 정말 극복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SMR 같은 그런 소형 모듈화된 소형 원자로가 그래서 각광을 받지 않겠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대형 원자로 전형적인 그 대형 원자로 이걸 하려면은 뭐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려, 땅도 필요해, 돈도 그래, 그다음에 뭐 주민들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SMR이라는 길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하나의 모듈로 딱 되고 사이즈가 일단 너무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어디에 세우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한 그 자리 옆에 딱 가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원전 중에서도 특별히 SMR이라는 형식의 원전이 더 아마 발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한국도, 그럼 한국은 SMR이라는 영역에서는 어떠냐? 실제로 SMR 기술을 만들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가 일찌감치 거의 한 뭐 10년 전부터 그 뉴스케일이라는 회사를 알아보고 SMR이라는 것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일찌감치 투자를 벌써 했거든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서 투자를 한 덕분에 지금 이제 뉴스케일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얻어내고 일이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기자재 공급을 받게 되는, 그리고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자격을 이제 얻게 된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SMR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K원전이라는 것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2025년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적어도 한 중기 정도 한 4, 5년 이상은 전망이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소형 원전 쪽으로의 원전 산업은 그쪽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네, 주신 것 같고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체코가 이제 뭐 정말 제일 역사상 큰 규모로 이제 따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따낸 건 아니고요.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네네. 우선 협상자로. 이 체코 프로젝트에서는 뭐 우리가 미국, 중국, 프랑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다 이제 우리가 이기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되자마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저 원자로, 제일 중요한 원자로 저거 우리 거야. 한국 거 아니야. 저거 우리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든 노형이라고 해서 한국형 원자로라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그게 바로 우리가 준 기술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싸움이 벌어졌는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고 2025년 3월에 체코가 결정을 해요. 누구한테 발주를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알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네. 특히 이제 또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더욱 더 아마 그 딴지 그렇겠죠. 거는 걸 도와줄 미국 것이다. 기업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폴란드에 한번 그 똑같은 식으로 MOU까지 다 맺고 네. 거의 성사까지 갔다가 미국한테 뺏긴 적이 있어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때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미국 기술을 우리가 받아온 거잖아.
하는 그런 비판론도 있었고, 그러지 말고 이거 미국하고 잘 이야기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자꾸 우리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하는 뭐 그런 전략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아주 발주하는 나라가 가격 낮추려고 한국을 들러리로 세운 거 아니야 저거? 뭐 이런 음모론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계속 지금도 유효해요. 어느 건지 모르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노릇이고. 그래서 체코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2025년 3월에 결정이 되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전망이 아주 밝은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일단 가져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동이라든가 UAE에는 우리가 실제로 해준 적이 있잖아요. 수출을 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수요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0기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다 그래요. 네. 원자로 엄청난 많은 겁니다.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전망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제대로 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에서 원자로가 핵심 기술인 거는 인정하는데, 그렇죠. 마치 자동차에서 엔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그 엔진을 도요타가 만들었어. 근데 자동차는 현대가 만들었어. 도요타가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라고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잘 좀 풀려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전에 나갈 방향이 SMR 소형 원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혹시 다르게 말씀하실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형 원전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공부 좀 했는 거에 의하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뉴스케일이라는 회사랑 네.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 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걸 보고 글쎄요, 영감을 얻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SK 이노베이션이랑 한국조선해양 이런 회사들이 합쳐서 또 다른 그 SMR 업체가 있어요. 테라파워라고. 테라파워하고 이제 손을 잡고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MR은 어찌됐건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분명히 성과를 이룰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렇게 토탈하면 이제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뉴스케일, 테라파워, 그리고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네. 미국 회사 역시 네네. SMR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는 한국의 DLENC라는 회사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DLENC는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건설 회사죠. 그렇죠. 대림. 네. 네. 그래서 그런 이름 정도가 일단 눈에 띕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또 못다 하신 말씀이나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쓸 때 사실은 쓰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모은 것은 굉장히 많은 산업이었는데, 네. 책이다 보니까 거기 다 실을 수가 없고 해서 한 10개 가까운 산업은 결국은 못 싣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거기에 좀 빠진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전망서란 것이 해마다 이제 요즘 10월쯤 되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다루는 그런 큰 규모의 전망서도 있고, 또 아주 좁게 들어가서는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AI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는 어떨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제가 했던 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의미가 깊은 그런 산업들 몇 개를 모아서 그 산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석해서 전망한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전망사를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망이라는 것은 전망이 끝나고 현실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공부함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단 원리 원칙을 세워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서들은 한두 권씩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 언론을 보시다 보면, 기사를 보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네. 웬만해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맞아요. 기술 용어들이 많거든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좀 배워두세요. 왜냐하면 투자에도 기술 용어는 꼭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예 정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힘들고 조금 두렵게 생각되더라도 그런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투자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권기대 작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25 비즈니스 트렌드 책의 저자 권기대 작가님을 모시고 내년의 산업 전망과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1부 여러 번 정독하셔서 좋은 투자 성과를 가지는데 큰 디딤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